오늘은 기형도의 시 세계에 드러나는 음식을 가지고 조강석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해 주실 조강석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조강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맡은 대상은 이제 기형도라는 시인이고, 또 기형도라는 시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음식들,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 다양하신 분들인데, 혹시 기형도라는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래도 꽤 있으시고, 아마 또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주제는 한국문학 작품에 나타난 음식 그리고 맛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맛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그야말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컨대 뭐 맛이라는 게 그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미감과 관련된 맛, 그게 있죠. 뭐가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맛이 있고, 거기서부터 생겨나서 그 맛이라는 말은 또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죠. 야, 근데 요즘엔 또 안 쓰나?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온맛이 있다. 온맛이 있다. 그 맛은, 조금 전에 말한 그 맛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근데 그때 그 맛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아까 뭘 먹고 맛을 본다 할 때 그 맛에서 온 것이겠죠? 어떤 맛. 그런 것처럼 이 맛이라는 말도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먹고 이 생활의 실감에서 오는 입으로 느껴지는 그 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컨대 취향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의 테이스트란 어휘가 있는데요. 테이스트 거기 있는 것처럼 이 테이스트란 말의 원뜻은 입맛입니다. 입맛.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친구는 테이스트가 참 독특해,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외국어인데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죠. 그 친구 취향, 그 친구 테이스트가 뭐 어떠하다. 그럴 때 그 테이스트는 입맛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취향, 취미 이런 방식으로 의미가 좀 확장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맛이라는 말을 테이스트란 말 속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이스트란 영어 단어 자체에 입맛이란 뜻이 있음과 동시에 미감, 취미, 취향 이런 뜻이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말의 맛이란 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그야말로 실감에서 오는 입맛, 이 입맛의 차원.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미적 취향과 관련된 취미의 의미에서 기형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인입니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음식과 맛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형도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기형도라는 시인의 작품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룰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가 하는 걸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해볼 만한 작가구나, 이런 얘기가 뭐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혹시 기형도 시인의 시를 읽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기형도의 작품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졌는가 한번 좀 저 개인으로서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고요. 얘기는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주 학생들을 괴롭히는 수단인데요. 이 괄호넣기 같은 거 자주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기형도의 시에 대해서 정말 이래서 이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먼저 들까 합니다.
맛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혹시 이 시를 본 적이 있거나 이 구절을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과로처럼 쓸쓸해 보인다라는 이 조치원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뭐 이 시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시간상 그러지 못하니까 일단 이 구절만 한번. 여러분 같으면 이 괄호 안에 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죠. 시에서 정답은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어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영도 시인이 사용한 어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처럼 쓸쓸해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톱밥. 청년들이 이렇게 오는데 톱으로 나무를 쓸 때 톱밥 가루가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쓸쓸해 보인다 하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톱밥의 속성에 정말 걸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나무라는 본체에서 떨어져서 흩날리는, 또 하나는 점착력이 없어서 그냥 전부 낱개로 뿔뿔이 날리는 걸 보고 이런 비유를 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억지로 머리로 만들어진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당시에는 골목에 걸어다니면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톱밥 가루가 흩날리는 것을.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자기가 그걸 보고 온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표현은 기영도의 이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미학적 표현이 만들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예가 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맛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작품인데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이 시는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죠. 교과서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맞힐 수 있으리라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괄호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의 윗목. 자, 알고 있죠 여러분? 찬밥, 그렇죠?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여러분. 엄마가 이제 조금 이따 이 기영도의 가게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이 기영도가 어릴 때 이 풍을 앓으셔서 이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나 누이들이 생활전선에 나가는데, 기영도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근데 엄마가 아직 안 와요. 아직 안 오는데 혼자 집안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예컨대 어린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혼자 이렇게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기다리는 상황과 관련된 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말이죠. 찬밥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걸 넣으면 그것도 효과가 뭐 발휘될 수 있겠지만 찬밥처럼 근사한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방 안에 찬밥처럼 그냥 뭡니까? 찬밥은 그냥 버려진 채로, 그죠? 누가 이렇게 일부러 따뜻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방 한쪽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그건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한테 따뜻한 애정을 받고 지금 누가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용도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주로 시작 활동을 했는데,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이 표현이 실감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또 한 가지, 이게 기영도의 시가 우리가 이제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영도의 작품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나 소재를 통해서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예컨대 이 시에서 쓰는 문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시는 이 시인이 어떤 사물 혹은 사태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예컨대 어떤 대상을 산문적으로 지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보세요.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라는 문장을 기영도는 썼습니다.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산문적으로 그대로 문장, 다른 문장으로 옮기면 뭐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헛살았다. 이 영미의 한 그 시인이자 이론가가 한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 이단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패러프레이즈라고 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뭐냐면 시의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산문으로 풀어서 쭉쭉쭉 풀어놓는 거.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한 프레이즈를 다른 거로 대체하는 거죠. 시인이 애써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거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산문으로 풀 필요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 산문적 진술로 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의 맛이 다 날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패러프레이즈의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 자체를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이거는 상당히 기가 막힌 시적인 문장인데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시하는 바, 의미하는 바는 비슷할지 몰라도 시적 진술의 힘은 떨어지죠. 그렇습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 기형도라는 시인은 그런 방식으로 시적 진술을 수일하게 할 수 있었던 시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헛살았다가 아니고 나는 헛것을 살았다, 살아서 헛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나는 헛살았다는 자책이나 후회하고는 조금 달라져요. 내가 헛것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삶 자체를 에 대해서 내가 헛살았다는 느낌을 직정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자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삶 자체를 내가 헛것을 살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헛것이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나는 헛살았다 보다는 의미의 전달이라든가 느낌의 전달 이런 건 확실히 이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표현들을 할 수 있었던 게 기영도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소재를 우선, 그다음에 주제를 우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방법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런 것들은 조금 이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컨대 우리가 맛이라든가 음식에 관련해서 기영도의 시를 얘기하려면 우선은 과연 그런 소재, 뭐 기영도의 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맛이라든가 음식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키워드들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런 방식의 다양한 접근들을 지탱할 수 있는 작품들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면 아, 기영도의 작품이란 건 이런 세계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 수일한 세계구나,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세계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들이 이런 소재들, 이런 주제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89년 5월 달에 기영도의 유고 시집인 잎속의 검은잎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시집에는 61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표현들은 전부 이 61편의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앞에 나온 시들, 앞에 나온 표현들 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페이지를 펴봐도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이 시적 진술, 수일한 시적 진술들로 넘쳐나는 61편인데 이 시집에 61편이면 그렇게 많은 편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집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나무들. 겨울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차창, 아까 조치원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라 그랬죠. 조치원역에 가는 건데 서울에서 차창 밖에 보니까 겨울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당연히 새하얗게. 근데 그게 이제 논란들이 했으니까 뭔가 정황이 있겠죠. 여하튼 근데 그게 공중에 뜬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겨울에 이렇게 가는데 밖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공중에 뜬 생선가시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가능하지요. 여러분 겨울에 차창 밖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겨울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공중에 뜬 생선가시 같다. 가능한가요? 일단 이렇게 쓴 걸 우리가 읽으면 아 그거 참 적확하다라고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비유의 체계가 시인한테 작동되기 위해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또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또 봅시다. 좀 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이 구절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발밑에는 몹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인다. 이것도 흥미로운 표현인데 지금 이건 일단 두고 발밑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 발밑에 몹쓸 꿈들이 되게 여러분 여기다 만약에 괄호를 치면 여러분 여기에 빵봉지 몇 개로 이렇게 쓸 수 있거나 혹은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발밑에는 몹쓸 꿈들이 뭐 낙엽처럼 뭐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아까 생선가시처럼 그 다음에 빵봉지 몇 개로 또 뭐죠? 저 꽃은 물을 아무리 줘도 앞에는 이제 그겁니다. 저 꽃은 죽고 말 것이다. 빵 껍데기처럼 꽃이 물을 아무리 줘도 저 꽃은 죽고 말 건데 그 뒤에 올 때는 역시 빵 껍데기에 괄호를 치면 여기에 들어갈 표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빵 껍데기처럼 이 표현을 굳이 쓸 때 그죠? 이유가 있겠죠. 혹은 이런 방식의 비유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엔 뭔가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같은 그 바로 밑에 구절에 김은 이제 김시성이 어떤 남자 김은 상체를 구부린다. 빵 부스러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괄호를 치면 제 생각엔 이 시집을 읽었다 하더라도 김은 상체를 구부린다 괄호처럼 했을 때 여기에 빵 부스러기를 맞출 사람은 시집을 읽은 사람 중에서 드물 것 같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상당히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인 겁니다. 자, 또 나름 폐광촌이란 이 시는 이 폐광촌의 풍경을 어떻게 보면 기영도 시에서 조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데 상당히 리얼하게 묘사한 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데는 이제 항상 톱밥이 날리죠. 나름식처럼 축축한 톱밥 그랬어요. 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 때 그랬듯이 청년들은 톱밥처럼 쓸쓸해 보인다 그랬죠. 청년들이 톱밥 점착력이 없고 이렇게 흩날리는 거 톱밥. 근데 그 톱밥은 또 나름식 같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나름식이라는 자리에 이 음식과 혹은 미감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비유가 들어갈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영도는 나름식 이런 표현을 택한 거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61편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밑에 그 유명한 표현 칼국수처럼 풀어지는 어둠 암흑 속에서 하얗게 드러나는 집 어둠이 이렇게 풀리는데 그게 마찬가지죠. 여기 괄호처럼의 칼국수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둠이 뒤에를 보니까 암흑 속에서 하얗게 드러나는 집 뭔가 이렇게 깜깜했다가 집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걸 그러니까 어둠이 풀린다는 건 어둠이 이렇게 조금씩 그럼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칼국수처럼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둠이 풀어진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 비유를 쓸 수 있고 그 비유를 쓰는 것이 시인들이죠.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 이런 방식의 비유의 체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나름식처럼 칼국수처럼 풀어지는 어둠
어둠이 칼국수처럼 풀어진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내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홀로 집 안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 방식의 표현이 가능한데 어떻게 했죠? 찬밥같이, 그죠? 찬밥. 위험한 가게 1969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영도 씨는 1960년생인데 1969년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0살쯤 되나요? 그렇죠. 60년생이니까 1969년에 그 아버지가 이 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게가 곤란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뒤에 한번 이 시를 자세히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에 보면 그러니까 기영도가 89년에 돌아갔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쓴 시에도 아까 빵봉지처럼이라든가 여러 그런 표현들이 또 뭐 곳곳에서 나오지만 이 위험한 가게라는 어릴 때에 자기가 겪은 이 경험,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에 우리 집의 환경이 어떻게 됐고 또 누이는 어떻게 생활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룬 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쓴 시인데 그 시에 유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른자처럼 노랗게 곪은 달. 이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앞에 것들보다는 달이 있는데 달이 노랗게 곪았다. 달이 노랗게 곪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밝은 달은 아니겠죠. 그걸 노른자처럼 노랗게 곪았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초저녁에 말이죠. 하늘에는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튀밥 뭔지 아시나요? 여기 학생들도 알아요? 예, 아는군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런 버릇이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튀밥, 그러니까 그 튀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얗고 조그맣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늘의 별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는데 초저녁에 그게 튀밥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늘엔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비유의 체계를 작동시키려면 적어도 이런 실감들은 이 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실감들이. 뭐 고급한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렇습니다만 동네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막 여기 다 보세요. 칼국수, 노른자, 튀밥, 뭐 아까 수수밥, 빵봉지 뭐 다 그렇습니다만 뭔가 고급한,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배운, 머리로 이렇게 익힌 음식이 아니고 자기 실제로 이 구체적으로 맛을 보고 자주 이렇게 먹고 하는 생활의 실감에서 온 음식들이죠. 그 미감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그 다음에 빵을 참 좋아했는가 본데 어둠 속에서 바람에 불려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